이번 수업 시간에는 선진시대, 그 가운데서 전국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시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전국시대 여러 나라들의 부국강병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이후 중국에 큰 영향을 주었던 편호제민지배 체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시대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지도는 전국시대 국가 흥망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시대의 주요 국가를 전국 칠웅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전국시대 중기까지 중산, 월, 송, 노 등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정나라는 전국시대 초기까지 존재하다가 한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국시대에는 7개 국가만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10여 개 안팎의 국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여기 보시고 있는 지도는 전국시대 지도입니다. 주로 진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지도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앞에서 전국시대 국가 흥망도를 보신 것처럼 월나라는 전국시대 중기까지도 계속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국시대 지도에서는 월나라가 이미 전국시대 시작하기도 전에 초나라한테 멸망한 것처럼 지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시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시대라고 하는 명칭은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시대 명칭은 대부분 역사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춘추시대는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책을 정리하고 편찬한 춘추라고 하는 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시대는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죠. 전국책은 작자미상의 책을 전한말의 유향이 정리한 책입니다. 주로 전국시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과 외교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요 국가 제, 연, 한, 위, 조, 초, 진 이 7개 국가를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국시대에 이 7개 국가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했지만 주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밖에 선우라고 하는 유목민이 세웠던 중산 그리고 현재 절강성 지역에 있었던 월 약소국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있었던 노, 송 등 여러 나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보다 더 늦게 망한 나라가 있으니 위나라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나라와 다른 보호할 위자를 쓰는 위나라입니다. 전국시대의 특징은 주왕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춘추시대에는 주왕의 권력은 없었지만 여러 제후국들이 주왕을 높이 받들며 강력한 제후들이 약한 제후들을 규합해서 패자로 자칭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런 것조차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왕의 권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 제후국들의 칭왕입니다. 사실 춘추시대 초나라만이 군주의 칭호를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34년 위나라와 제나라의 군주가 서로 상대방의 군주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왕은 오직 주나라 왕 한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물론 초나라가 왕의 칭호를 쓰고 있는 거는 몰래 눈 감아주긴 했었죠. 이때는 위나라와 제나라마저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왕은 한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25년 진나라의 해문군 나중에 해문왕이 되죠. 이 해문군이 왕을 칭하게 되고 기원전 324년에는 조나라, 기원전 323년에는 한나라와 연나라가 각각 왕을 칭하게 됩니다. 이 밖에 투르크계 유목민이 세웠다라고 하는 중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주도 스스로 왕을 칭하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황제로 자칭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기원전 288년 제나라의 난왕과 진나라 소양왕이 동제와 서제로 자칭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제나라의 난왕이 이때 제나라가 상당히 강력했던 국가였는데 제나라의 강력함을 믿고 너무나 방자해졌죠. 그래서 자기가 황제를 자칭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황제를 자칭하는 게 약간 뻘쭘하니까 진나라 해문왕한테 같이 황제로 자칭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 왕은 동제, 진나라 왕은 서제로 자칭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진 해문왕은 이렇게 하면은 여러 제후왕들의 공동적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제 난왕의 말을 처음에 듣는 척하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제 난왕도 포기하게 되죠. 전국시대의 외교는 합중책과 연행책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처음에는 여러 나라가 강성하다가 전국시대 중반 이후가 되면 진나라가 다른 육국들보다도 힘이 훨씬 강해지게 됩니다. 이런 전국시대 정치 외교적인 형세 속에서 육국들은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진나라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외교 정책이 합중책입니다.
있습니다.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주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 여러 학자들은 소진이 합종책을 제시했던 당시에는 진나라가 아직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세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의 주장, 특히 소진의 동생이었던 소대 등이 했던 외교 전술을 소진으로 이름을 바꿔서 주장했다는 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진이 주장했던 합중책을 깬 사람이 진나라의 모사이자 재상이었던 장의입니다. 장의는 여러 나라들을 설득을 해서 육국이 서로 합쳐서 진나라에 대항하는 거는 이론상으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의심이 많기 때문에 연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군주들한테 차라리 진나라와 연합을 한 후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넓히거나 약소국을 병합하는 게 현실적인 외교 군사 전술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속아서 진나라와 동맹을 맺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연횡이라고 합니다. 전국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일부 서구학자들이 군사혁명이라고 불리는 군사상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원래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이클 로버츠가 창안한 개념입니다. 1560년부터 1660년까지 스웨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생겨난 전쟁 혹은 전술상의 혁신을 뜻합니다. 이 군사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군대의 수가 증가하게 됐다는 점, 총과 대포 같은 화기가 도입이 됐다는 점, 세 번째 제식훈련 등 엄격한 군기가 강조되었다는 점, 네 번째 삽질, 즉 이전에 없었던 공병을 동원한 진지구축 등이 중요한 전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 군사혁명의 특징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사람과 말을 철갑으로 무장한 기병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숫자가 많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당시에 15,000명을 동원했는데 이 15,000명이 사실상 프랑스 전체의 군대이자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혁명 이후에 총을 든 보병들이 군대의 주축이 되는데, 나라마다 이런 총을 든 보병이 수십만 명이 이르렀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소수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아닌 수십만 명의 대규모 부대가 싸우는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기사 이외에도 용병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은 군기가 문란했는데 이 용병 대신에 철저한 훈련, 제식훈련과 규율을 지키는 군인으로 만들면서 특히 마우리츠가 이끄는 네덜란드 군대가 상당히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군사혁명의 특징이 바로 유럽보다 2000년 앞서 중국에서 먼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유럽에 있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건 첫 번째 대규모 군대인데, 전국시대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던 한나라와 위나라가 각각 30만 명의 군대를 보유했고 진나라와 초나라는 100만에 달하는 군대를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춘추 전기에 비해서 10배에서 30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병법과 군사학이 발전한 것도 전국시대 군사혁명의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군대의 수,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춘추 시대 주로 전차에 탄 사람들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주로 지배층이었던 경, 대부, 사 이런 전사계급들이 전차 위에 타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차 한 대당 3명, 마부 1명과 공격수 2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차 부대 숫자는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만대 전차를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대 전차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승천자라고 해서 만승은 천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후들은 천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00대의 전차를 동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대부들은 백승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알다시피 이론상 제후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전차 부대 수는 1000승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3000명의 군대인 거죠. 처음에는 이 전차 부대만 동원이 되다가 전차 한 대당 수십 명의 보병이 따라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봤자 그 수는 10,000명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 전투에서는 수십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진나라가 장평의 전투에서 죽인 조나라 군대 숫자는 최소 45만입니다. 이 45만 명이 당시 조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
지구전, 즉 전쟁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춘추 시대에는 전차전을 하게 되면 주로 반나절, 길어봤자 하루, 아주 긴 경우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가 되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진편이 이긴 편에게 항복을 하고 두 나라 혹은 여러 나라 사이에 맹약을 맺게 됩니다. 일종의 전후에 맺는 조약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전쟁의 양상이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이 성을 공격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춘추 시대에 주로 전차전, 즉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전국 시대에는 보병을 주력 군대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나라는 군사 수십만 중에서 기병이 6,000필, 전차, 즉 전차 부대가 600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조나라 같은 경우도 무장병사가 수십만 명이었는데 전쟁용 수레는 1,000대였었고 기병은 만필이었다라고 합니다. 위나라는 정예 병사가 20만, 창두가 20만, 충봉부대가 20만, 자벽부가 10만, 전차가 600대, 기병이 5,000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당시 군대는 주로 기병, 보병, 전차병, 그리고 경우에 따라 궁수병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바로 보병들이었습니다. 보병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상대방의 성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바로 공성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국시대에는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는데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상대방들의 수비시설인 성을 점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술이 성을 점령하는 방법, 반대로 말하면 수비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성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했었죠. 그러면서 공성기술 혹은 성을 공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전쟁용 무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반대로 성을 지키는 기술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을 지키는 기술에 능해서 주로 용병으로서 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집단들이 묵가 집단입니다. 묵가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평화주의, 비공, 즉 전쟁을 부인했었죠. 그리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높고 긴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병법가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춘추시대에 초나라를 공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오나라의 장군 손무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손빈, 오기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국시대의 특징은 제민지배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민지배 체제가 진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도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의 사정을 보게 되면 국가가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주고 그 대가로 세금과 요역, 군역을 부과하는 체제를 제민지배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체제를 지향했습니다. 경전체제의 경자는 농사짓다라고 하는 뜻이고 전자는 전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농민들에게 농한기에는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시킨 후 주로 가을과 겨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경전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는 병농일치체제 혹은 농병일치체제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런 특징이 이미 약 1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시대 여러 나라들의 정치 외교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강력했던 국가는 위나라입니다. 위문후부터 해왕시대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력했던 국가는 제나라로 위왕부터 민왕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나라였습니다. 도왕시대부터 해왕시대까지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나라는 춘추시대 말기였던 효공시대부터 해왕 혹은 해문왕, 소양왕 등 대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나머지 육국들을 압박하면서 결국은 소양왕의 증손자였던 진왕정,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나라입니다. 위나라는 한, 조와 함께 춘추시대 북방의 강국이었던 진나라를 삼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삼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나라는 지금의 산서성 남부와 하남성 동북부, 섬서성 동북부를 차지했습니다. 수도는 안읍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위나라는 삼진 가운데에서 땅이 가장 넓었고 강했으며 진나라의 정통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등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위나라가 스스로를 진나라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위나라는 개국군주였던
황제였던 위문후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문후는 공자의 제자였던 자하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박자였던 이극 혹은 이회라고 하는 사람과 유명한 명장이자 병법가였던 우기를 등용하였습니다. 이극은 위나라에 새로운 법률을 제공하고 세법을 개정해서 위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기는 서와 태수로 임명이 돼서 진나라를 격파하고 주변에 있는 진, 한 등과 싸워서 이겼으며 위나라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문후의 손자였던 해왕이 이 위나라를 말아먹게 됩니다. 해왕은 위나라 능력이 강함을 믿고 삼진의 나머지 국가였던 조나라와 한나라를 공격해서 삼진의 영토를 모두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54년에 조나라를 정벌해서 한나라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위나라의 견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이때 군대를 보내서 조나라를 구원하고 위나라 군대를 계릉에서 격파하게 됩니다. 패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위해왕은 기원전 341년 한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나라는 한나라를 구원했고 마릉에서 위나라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위나라는 위장 방연이 살해되었고 태자가 제나라 군대에 생포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제나라의 모사로서 위나라의 야욕을 분쇄했던 인물이 바로 손빈입니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손빈은 춘추시대 명장이자 손자병법을 지은 손무의 손자였는데 위나라의 장군이 됐던 방연과 동문수학하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귀국자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방연이 위나라의 장군으로 출세했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손빈을 시기해서 손빈에게 위나라로 오게 한 다음에 무고를 해서 반역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방연은 다리만 자르는 형벌로 치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빈은 결국 발이 잘린 죄수가 되었습니다. 손빈의 빈자는 바로 발 잘릴 빈자입니다. 손빈은 위나라에 왔던 사신을 통해서 몰래 위나라로 도망치게 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가 조나라와 한나라를 공격할 때 손빈이 계책을 내서 조나라를 공격해서 허점이 생긴 위나라의 수도 대량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포위를 풀게 되죠. 그리고 위나라와 싸웠을 때에도 일부러 후퇴하는 척하면서 마릉이라고 하는 곳에 복병을 둔 다음 위나라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이 위해왕의 가장 큰 잘못은 수도를 안읍에서 대량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안읍은 지금의 산서성 남부인데 안읍 주변에는 유명한 염지가 있었습니다. 염지는 소금 연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염지에서 소금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하 중상류 여러 지역에서는 이 안읍 부근에서 생산이 되는 소금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소금 산지였던 염지를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지가 있는 안읍을 포기하고 평지 사이에 있는 대량, 지금의 하남성 개봉시 일대로 옮기게 되면서 방어하기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도였던 안읍과 염지는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뺏기게 됩니다. 이때 영토의 절반을 상실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소금 수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두 차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후 위나라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부분 황제나 왕의 이름에서 은의 해자를 가지고 있는 군주들은 대부분 멍청한 군주들인데 바로 이 위해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강성해지게 됐던 나라는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위왕 때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던 위나라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왕, 민왕 때 더욱 강력하게 됩니다. 선왕은 기원전 314년 북방에 있었던 연나라를 정벌해서 연왕 쾌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왕은 기원전 288년 진나라 소양왕과 함께 칭제하였으나 곧 제호를 벌이게 됩니다. 기원전 286년 제나라는 송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인 손실도 컸습니다. 민왕은 제나라의 강성함을 믿고 초나라, 위나라, 조나라 등을 공격을 하면서 천하통일에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왕에게 치명타를 준 게 바로 북방에 있던 연나라입니다. 연나라는 멍청한 왕 쾌가 왕의 자리를 재상이었던 자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곧 후회하게 되고 연나라는 자지의 파와 연왕의 파가 서로 싸우는 내전 상태가 됩니다. 이 내전 상태에 개입을 했던 게 제나라 선왕입니다. 제나라는 연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연나라 사람들은 이에 저항을 하게 되고 기원전 311년에 연왕의 아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연나라 소왕입니다. 소왕은 제나라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인물들을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등용이 됐던 인물이 유명한 악의입니다. 이 악의는 제나라를 고립시키는 외교 전술을 펴음과 동시에 군사력을 확충했습니다. 악의는
총사령관이 돼서 기원전 284년 진조한위와 연합해서 제나라를 정벌했습니다. 연합했던 나머지 국가들은 돌아갔으나 연나라는 홀로 제나라 수도 임치를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갔던 제나라 민왕이 신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나라 군대는 제나라의 70여 성을 모두 함락했습니다. 다만 거와 증묵이라고 하는 두 지역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아그이는 지구촌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 두 지역에서 저항하던 제나라 군사들이 항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나라 사람들은 민왕의 아들이었던 법장을 거에서 즉위시키고 저항의 구심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나라 양왕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279년에 연소왕이 죽고 아들 해왕, 또 어리석은 왕이래요. 해왕이 즉위했습니다. 이 해왕은 총사령관이었던 아기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기를 해임하고 멍청한 기겁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겁은 전단이 이끄는 제나라 군대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잘 나갈 뻔했던 연나라는 제나라에게 패한 다음에 주로 제나라와 조나라에 얻어 터지면서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강력했던 국가는 초나라입니다. 초나라는 이미 춘추 시대 때부터 남방의 강국이었고 초장왕 시대가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춘추 말기에 오나라에게 패한 다음 한때 국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다 초나라는 진, 채, 기 같은 나라들을 멸망시켜서 영토를 북쪽으로 확대하고 이전의 수도였던 영으로 다시 수도를 옮겼습니다. 기원전 387년 위나라의 무장인 오기가 위무후와 불화해서 초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원래 오기는 위문후가 죽고 위무후가 즉위했을 때 자신이 재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상이 되지 못하자 모함으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초나라로 망명을 했습니다. 초도왕은 오기를 영륜, 재상의 명칭입니다. 예, 임명했습니다. 오기는 귀족들의 권리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라 공을 세우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기의 이런 개혁 정책 덕분에 당시 초나라는 전국시대 7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도왕이 죽은 다음에 오기는 제거됩니다. 오기는 기득권층이었던 지배층들의 권리를 없애고 능력에 따른 등용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 지배층의 반감을 사게 돼서 결국은 이들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오기는 죽을 때에도 유명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오기는 죽을 때 도왕의 관이 있는 곳에 가서 도왕의 관을 감싸 안으면서 반란군들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물론 오기를 맞추지 못한 화살은 도왕이 있는 관에 맞기도 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초나라 왕은 도왕의 관에 화살을 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습니다. 불경죄로 말이죠. 그래서 오자라고 하는 병법책을 쓸 정도로 전술에 능했던 오기는 죽을 때에도 자기 정적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나라는 한때 흉노 등 유목민들의 복장을 착용한 호복기사라고 해서 기병을 육성하는 개혁 정책을 통해 강성해지게 되고 조무령왕은 진나라를 정복할 야심을 세우긴 했지만 결국 아들들의 싸움 와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조해왕의 반격을 받아서 굶어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됐던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효공시대에 뒤에서 살펴보게 될 상항의 개혁정책, 즉 상암병법을 통해서 진나라는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왕 때 만약에 사기의 기록이 맞다라고 하면은 소지인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합종책을 장의의 계략을 사용해서 분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에 있었던 파와 촉이라고 하는 두 개 국가를 점령한 다음에 파쪽 지역, 지금의 사천성과 중경시 일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상당한 옥토였기 때문에 진나라의 경제력 확충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어서 해왕의 아들이었던 소양왕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재상이었던 범수 혹은 범저라고도 발음하는데 범수의 계책 즉 원교 근공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넓히자라고 하는 전략을 취해서 주변에 있던 소국이었던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해서 영토를 잠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실상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진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양왕 때 초나라를 공격해서 초나라 수도 영을 함락하는 등 초나라 영토의 절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나라가 전체 영토의 3분의 2 가량 점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상 천하 통일을 꿈꾸는 진나라에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조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조나라는 기원전 270년에 진나라 군대를 알려에서 격파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장수가 조사입니다.
그러나 조사의 아들 조갈은 기원전 266년 진나라 군대에 대패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유명한 장평의 전투였습니다. 이 장평의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후에 조나라는 쇠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이목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지만 이 이목이 모함으로 살해된 다음에 더 이상 진나라에 대항을 할 수 있는 장수들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 육국은 진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육국 입장에선 다행이었던 게 소양왕이 늙어서 죽고 소양왕의 아들 효문왕 그리고 장량왕이 즉위했을 때에는 그리고 진왕청 유년 시절까지 아직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기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보고 계신 지도는 각 나라들의 개혁 정책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각 나라들이 경제력을 확충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소위 부국 강병책을 써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조나라는 기원전 403년에 공중년을 기용하게 됩니다. 이 공중년은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근검 절약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잘 활용이 되면 국가의 관료들을 제대로 움직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위나라는 이회라고 하는 인물을 등용하게 됩니다. 이회는 농업 생산력을 최대로 높이는 농법을 구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적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평적법은 일반적으로 물가 조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물가 조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 확보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수업 시간에 상평창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죠? 흉년일 때는 창고에 있는 곡식을 싸게 팔고 풍년일 때는 값싼 곡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물가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상시 쌀 한 가마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풍년이 들었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쌀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부는 7만 원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비축했다가 흉년이 들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쌀값이 폭등하게 되죠. 그래서 15만 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정부는 12만 원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7만 원에 샀다가 12만 원에 팔면은 정부는 얼마를 버는 걸까요? 쌀 한 가마당 5만 원 정도를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적법은 외형적으로는 물가 조절책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가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법경이라고 하는 법률 서적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법치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습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공중년이 실시한 정책과 비슷한데 능력에 의해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지력지교 앞에서 설명을 한 그런 농법이죠. 이 이회 개혁 정책 덕분에 위나라는 전국시대의 최초로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나 위문우의 손자 해왕이 나라를 말아먹게 되죠. 제나라에선 추기가 대상이 돼서 인재를 등용하고 법률을 수정했다라고 합니다. 한나라에선 신불해가 등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한나라는 전국시대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지만 신불해가 제상이 되었던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한나라를 감히 침략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한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불해는 중앙집권 체제를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초나라는 오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배층들의 특권을 빼앗고 군사와 정치 예산의 부족을 보충했으며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으로 초나라를 당시의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설명하지 않은 나라가 있으니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상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용해서 개혁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사기에 있는 상한병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15조직으로 편성되어 서로 감시하고 연좌 책임을 지도록 한다. 범죄자를 고발하지 않는 자는 요참에 처하고 고발하는 자는 적을 참수한 자와 같은 상을 내리며 범죄자를 숨긴 자는 적에 항복한 자와 똑같이 처벌한다. 한 집안에 성인 남자가 2명 이상 있으면 분가하지 않은 경우 수전액을 그 수에 따라 추가하여 분배한다. 군공을 세운 자는 그 공의 대소에 따라 작을 받으며 사사로이 싸움을 벌이는 자는 각기 그 경중에 따라 크고 작은 형벌을 받는다. 농사와 옷감싸기 등 본업에 전력하여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치는 자는 요역을 면제하고 허가 없이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해진 자는 일가를 정몰하여 관노비로 삼는다. 종실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귀족의 신분을 누릴 수 없다. 작의 등급을 정하여 신분의 존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전택의 점유 한도를 규정한다. 노비의 소유, 의복의 종류도 각각 지위에 따라 그 제한을 둔다. 공이 있는 자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공이 없는 자는 비록 부유해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개혁
안이 마련되었으나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공포하지 않은 채 먼저 도성의 나문 밖에 길이 3장의 나무를 세워두고 백성들한테 알리기를 그것을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식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백성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아무도 그것을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능히 그것을 옮기는 사람은 50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기자 즉시 50금을 주었다. 이것은 정부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 것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 연후에 드디어 법령을 공포하였다. 기원전 359년. 3년 후 상황은 함양에 큰 아치형 문이 달린 궁궐을 짓고 진해 도성을 옹에서 함양으로 옮겼으며 백성들에게 부자 형제가 한방에 기거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소도, 향, 읍, 취를 모아 모두 31개 현을 설치하고 명과 승을 배치하였다. 이어서 각 현의 전토를 천맥으로 나누고 경계 표시를 세운 후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줬다. 그런 후에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상항개혁, 즉 상항병법의 전모입니다. 제가 사기인의 원문을 읽은 이유는 이 상항병법이 여러 차례의 임용고사에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원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상항병법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치를 실행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법치, 즉 법에 의한 통치는 상항병법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나머지 6개 국가의 개혁 정책에서도 동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보갑제 혹은 연좌제를 실시했습니다. 10가 5가 단위로 10 혹은 5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15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가구 혹은 5가구로 묶인 사람들은 서로 감시하고 연대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한 가구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 도망을 막지 못한 책임을 뒀고 나머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15제 혹은 연좌제를 실시함으로써 백성들을 서로 감시하게 되고 치안을 쉽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산을 장려했습니다. 각종 농법의 발달이나 농기구 개량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킨 조치이죠. 그리고 농업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중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은 상업과 수공업 대신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배층에도 해당이 되죠. 네 번째, 종군을 장려했습니다. 상항은 20등작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1등부터 20개 자귀를 만들고 봉을 세우면은 자귀를 1개씩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나가서 싸워서 적군의 수급 1개를 배우게 되면 한 등급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사들은 이처럼 서로 공을 차지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목을 베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군인이 아니었던 노약자나 민간인들의 목을 베어와서 군공을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당시 여러 나라들의 비웃음을 샀다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진나라 시대 법령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한초의 장가산 한간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장가산 한간의 규정을 보게 되면 이 자기의 등급에 따라서 국가가 수전하는 토지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승진할수록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2배, 3배, 4배 많아지게 됩니다. 그 많은 토지를 혼자서 혹은 자기 가족만으로 경작을 했는지 소작을 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토지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토지에 농사를 지어서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유인 정책 때문에 진나라 군사들은 열심히 싸우게 되고 이게 진나라 군사력이 강력해지게 돼서 천하를 통일하게 됐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을 개편했습니다. 전국에 있었던 성읍과 촌락을 31개 현으로 편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직접 31개 현에 현령 등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뭐가 중요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 지방관이 중앙정부의 명령을 관철하는 이 제도를 중국에서는 9년지배 체제라고 합니다. 한국사에서는 중앙집권 체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조치가 사실상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됐던 게 바로 이 상항의 개혁 정책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토지세를 징수하고 전국의 도량형을 통일하게 됩니다. 도량형 통일은 세금 수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지역마다 도량형이 다르게 되면은 거둘 수 있는 세금, 주로 곡물을 세금으로 거뒀기 때문에 곡물의 양이 달라지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풍속 개혁입니다. 이거는 가족들을 분리 거주시키고
아니고 대가족이 아닌 소가족으로 헌재하려 했다라고 하는 구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수도를 옹에서 함양으로 옮기게 되는데 함양은 이전의 수도 옹보다 동쪽에 있었습니다. 수도를 함양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뜻은 즉 동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을 하게 된 거죠. 함양 천도한 이후에 주변에 있던 위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진나라는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개혁 정책을 성공리에 수행했던 상황은 자기의 후원자였던 효공이 죽은 다음에 즉위한 해문왕에 의해 제거됩니다. 상황은 제거되기 전에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고 했는데 밤에 어떤 집사람한테 재워달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상군이 만든 법에 의하면 통행증이나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재워줘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내가 죽게 됐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벼서 죽게 됩니다. 개혁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기득권층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바뀌게 되면 죽게 되죠. 상황과 오기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등작제입니다. 첫 번째인 공사부터 공사상조, 잡료, 불경, 대부, 관대부, 공대부, 공승, 오대부, 좌서장, 우서장, 좌경, 우경, 중경, 우경, 소상조, 대상조, 사거서장, 대서장까지가 20등작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후와 철후, 한나라 땐 열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자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자기를 받을 때마다 국가에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과 집의 면적까지도 정해졌습니다. 장가산항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단순하게 형벌을 감형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일리지죠. 마일리지처럼 쌓아놨다가 형벌을 받게 되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기능이 있거나 자기 마을에서 자기가 높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 마을 축제 때 먼저 술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든지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자기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라는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이 장가산항간이 발견이 되면서 자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는 토지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높아질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무령왕의 호복기사라고 하는 개혁 정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가 무령왕 즉위 초의 지도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중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형성이 됐던 조나라 영토입니다. 당시 조나라는 이 중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람에 따른 투르크계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유목민이 세웠던 국가입니다. 선우라고 하는 집단이 중국의 화북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중산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나라의 북쪽에는 흉노, 누번 등 여러 이민족들이 있었는데 조나라는 이들과 상대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말 위에 타면서 창과 칼을 휘두르는 전법을 취했습니다. 기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는 말은 있었지만 기병은 없었습니다. 기병의 기자는 말맞자와 기할 기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당시 중국인들이 말 위에 타는 행위를 이상하다, 신기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글자죠. 그 전에 중국에서는 말을 마차에 연결한 전차로 해서 싸웠습니다만 이 전차는 기동력이 말을 탄 기병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령왕은 기병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유목민들의 말타기 편한 유목민들의 복장을 입게 됩니다. 그게 바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정근대 시대에 바지는 주로 말을 타는 유목민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말을 탈 때 말에 접촉하는 다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를 감싼 거죠. 반면에 로마나 중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나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를 유심히 보시면은 남자들이 바지를 입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쉽게 쏘게 하기 위해서 펑퍼짐한 소매가 아닌 짧은 소매를 입게 됩니다. 유목민의 복장은 그래서 짧은 소매, 바지, 좌임이라고 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좌임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여성들이 입는 티셔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성들이 입는 티셔츠는 왼쪽이 위로 가게 되어 있고 여성들이 입는 티셔츠는 오른쪽이 위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이 위로 가게 돼서 단추를 채우는 게 좌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장을 착용해서 기병들을 육성하면서 조나라는 강성하게 되고 중산을 멸망시키고 여러 이민족들을 내쫓게 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토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가운데 한데 몽골에서 출토가 됐던 흉노 아마도 흉노인들이 입었던 호복입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소매가 짧고 바지가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조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연파, 인상여, 이목 세 사람입니다. 연파와 인상여 두 사람은 문경지교라고 하는 교우관계를 맺었다라고 하죠. 이건 춘추시대의 관포지교, 즉 관중과 포수가 사이의 친구 사이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인상여는 이에 화씨의 벽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옥을 달라라고 하는 진나라의 야욕을 분쇄한 다음에 재상으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연파는 조나라를 지키는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목이라고 하는 장군은 북방에 있었던 흉노를 격파하게 되고 나중에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게 되지만 간신의 모함에 걸려 죽게 되고 이목이 죽은 후 조나라는 곧 진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지도는 중산국입니다. 유목민들이 중국 내지로 들어와서 세웠던 국가인데 중산국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이 적고 주로 수와 사기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한때 강성했지만 주변국들의 침입을 받다가 결국은 조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편호 제민지배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민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나라 제자와 비슷하죠. 그래서 제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민은 평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등하다라고 하는데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평균적인 일반적인 백성들, 농민들을 제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지배층이었던 관료와 자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 일반 백성들, 농민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제민입니다. 이 제민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여받습니다. 이걸 수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실제로 국가가 토지를 나눠주고 환수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서 엇갈립니다만 소호지 진간과 장가산안간을 보게 되면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국가가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민,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대가로 이 토지를 경작을 하게 되고 조세, 요역,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진나라의 경우는 전조, 즉 토지세와 추고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산부라고 하는 인두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성인 남성이 기본적으로 120전을 징수하게 되는데 120전을 일산이라고 불러서 산부라고 합니다. 요역은 무상으로 국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때는 72일 정도를 동원이 됐고 일반 서민들은 한 달에 6일 정도가 동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당나라 때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요역에 동원되는 기간이 깁니다. 그 다음에 병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농한기에 훈련을 했다가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보병 이외에 전문적인 무예를 닦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사, 주로 이제 기병들이죠. 경거라고 하면 주로 이제 전차병입니다. 발노라고 하는 거는 활 중에서 좀 센 활을 노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말로 쇠뇌라고 하죠. 쇠뇌를 쏘는 군사들을 뜻합니다. 누선은 수군입니다. 이런 특별한 주특기를 가진 군인들도 있었고 일반 우리가 땅깨라고 부르는 이런 보병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에 있는 궁전과 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걸 숙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방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수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수졸로 1년 동안 이제 복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농민들이 전공을 세우거나 능력이 있어서 관리가 되면은 신분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되면 대부분 이제 노비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신분이 하강하게 됩니다. 국가는 평균적인 농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호적에 편입시킵니다. 이를 편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호 제민 지배체제는 백성을 편호, 즉 호적에 편제해서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균적인 백성으로 평등하게 통치하는 제도를 편호 제민 지배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임명해서 관리하게 하고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편호 제민 지배체제와 법치가 서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추전은 농토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념적으로 국가는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주게 되고 대토지 소유를 금지시키거나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농업인구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강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없앱니다. 현대시대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호제민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통제했습니다.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농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을 인정하는
조정하게 되면 모두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상인들을 통제하고 이들을 농민보다 하층 신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관리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비단 옷을 입거나 호화롭게 사는 것도 막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상인들은 뇌물을 주고 깡패를 동원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법을 어기면서 호화스럽게 잘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국시대의 유명한 상인이었던 여불위입니다. 국가는 상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윤을 적게 남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윤이 많이 남는 산업을 관영산업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물가를 조정을 해서 상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합니다. 전국시대에는 화폐가 등장하게 되고 상품경제가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등장했던 화폐는 상품경제, 즉 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세금 중에서 전세, 즉 토지세와 추구세는 현물로 걷습니다. 반면 산부라고 하는 인두세는 화폐로 걷습니다. 원래 현물인 곡식으로 걷어도 되는데 화폐로 걷게 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화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 등 금속을 채취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관노비들이 맡아서 했고, 화폐를 주조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관노비들을 쓰거나 수공업자들을 강제로 동원했기 때문에 생산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만큼 그만큼의 현물, 즉 곡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의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민간으로 방출이 되면서 이 화폐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1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곡물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 1억 원만큼이 나중에 인두세를 통해서 다시 국가로 환수됩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국가는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2억 원 정도의 세수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서 빵원에서 2억 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화폐 중에서 100% 국고로 환수가 되는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억 원보다 적은 돈이 재정 수입이 됩니다만 이것만으로도 화폐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회 진지력지교를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에 2회가 평균적인 농민들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것입니다. 5명이 한 가구를 구성하게 되고 이 농민이 100亩의 토지를 경작을 하게 됩니다. 100亩의 토지는 1경이라고 합니다. 이 100亩의 토지 1무당 1석 5석의 곡물을 생산하게 되면은 1년 수입이 150석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세금 15석을 납부하면은 135석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5가족이 한 달에 1.5석씩 소비를 하게 되면은 모두 90석의 식량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45석이 남습니다. 45석을 화폐로 바꾸게 되면 1350전이라고 하는데 이 1350전 가운데서 자기 마을에 있는 제사에 드는 비용의 300전을 객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입는 옷값에 들어가는 돈이 1,500전입니다. 1인당 300전씩 해서 1,500전인데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은 450전이 적자입니다. 여기다가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죽게 되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죠. 이런 경조사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농민들의 수지는 항상 적자가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적자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외에 있는 소득을 올려야 된다라고도 해석을 하게 되고 이처럼 농민들이 은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상태로도 아닌 근근히 먹고 살면서 국가가 요구하는 조세와 요역,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현호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시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철제농기구와 우경이 보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황하 유역을 가보면 흙의 입자가 상당히 가늘고 곱기 때문에 철제농기구가 아니라 돌이나 원시적인 농기구로도 농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철제농기구를 사용해서 흙을 깊이 파고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새나 동물들이 씨앗을 먹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발화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에 쟁기 등 농기구를 연결해서 경작하는 우경이 보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보급된 거는 맞는데 중국 전체로 확대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철제 농기구와 우경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던 곳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리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위나라의 지방관이었던 서문표가 만들었던 12거, 이빙이 만들었던 조광원, 전국이 만들었던 전국거가 대표적인 수리시설입니다. 전국거는 관중에 있던 4만여 경을
옥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4만여 경이면은 농민 한 가구가 1경의 토지를 경작을 한다고 했을 때 4만 가구에게 새로운 땅을 줄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수공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관영수공업이라고 하죠. 특히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였던 철을 독점하는 관청을 철관, 그리고 수공업을 독점하는 관청을 공관이라고 하는데, 철의 생산과 소비를 독점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농기구와 무기 등을 만들면서 전쟁과 생산에 대비했습니다. 아까 화폐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교역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금속 화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상인이 백규, 범녀, 여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규는 주나라의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풍년이 들 때와 흉년이 들 때를 통계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잘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 때는 곡식들을 싸게 사고 흉년이 들 때는 비싸게 팔아서 매점 매석을 통해 가지고 돈을 크게 벌었다라고 합니다. 범녀는 원래 원나라의 구천 밑에서 활약했던 관리인데 나중에 구천이 오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대부종이라고 하는 재상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자기도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배를 타고 제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도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면서 장사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데, 범녀는 도주공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중국에서 도주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자 혹은 상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부리는 원래 양책 상인이었는데 조나라 한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던 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장양왕인데 이인을 왕으로 만든 다음에 관리가 되어서 크게 부를 축적합니다. 장양왕의 아들, 나중에 진시황제가 되는 진왕영이 즉위했을 때는 재상이 되면서 부와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애인이었던 시황제의 어머니와 자신이 청거했던 노예가 간통을 하게 되고 덕분에 권세를 쥐게 된 이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걸 노예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노예의 난이 평정된 다음에 진왕청, 즉 시황제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이 당시에는 대도시가 크게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제나라의 수도였던 임치입니다. 이때 7만 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 가구당 5명이 살았다라고 하면 35만 명 정도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도강원입니다. 진나라의 촉군수 이빙이 만든 수리시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산을 깎고 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운데 섬을 만든 다음에 물이 적을 때는 한쪽으로만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가 나게 되면 양쪽에 있는 문을 모두 열어서 물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나가도록 만들게 된 수리시설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도강원의 어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류 쪽에 있는 앞부분이죠. 이 도강원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의 송도 주변에 있는 지역이 비옥한 토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 이 파쪽 지역은 상당히 비옥하고 농업 생산력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전국 거입니다. 진나라가 바로 옆에 있던 한나라를 괴롭히자 한왕은 진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국이라고 하는 토목공사 전문가를 진나라에 파견합니다. 무리한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진나라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조치였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왕청, 즉 진시황제는 정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국은 제가 간첩으로 파견된 거는 맞지만 이 수리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땅이 옥토로 변할 거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터라 스톱하지 못하게 된 진왕청은 공사를 마치게 합니다. 그 공사가 끝난 결과 4만여 경의 토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국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4만여 경이나 되는 토지를 비옥한 토지로 만들었다는 의미뿐만 아닙니다. 이 정국거의 위치를 보시면은 수도였던 함양의 동쪽에 있고 정국거 사이에 약양 혹은 역양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바로 진나라가 동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동진 정책의 거점이 되는 도시입니다. 예전에 식량을 운송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경선과 가까운 지역에 비옥한 토지가 존재하게 되고 많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함양이나 혹은 그 서쪽에서 생산한 곡물을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운송비를 줄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국거는 단순하게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를 만든 게 아니라 정국거의 위치가 군량 수송에 유리한 동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폐는 전국시대 화폐입니다. 화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맨쪽 왼쪽에 보시는 지폐가 포전입니다. 위쪽 오른쪽에 보인 칼처럼 생긴 화폐를 도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나라에서 사용했던 이 도전이 고조선의 영토에서도 발견된
된다라고 하죠. 연나라에서 사용했던 이 명도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나라에서는 황금으로 만든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가 흔히 보는 엽전이라고 하는 둥글고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이 화폐가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중국에서 사용했던 금속 화폐의 기본적인 모양이 됩니다. 그때에는 가운데 구멍이 네모로 바뀌게 되죠. 전국시대에 사용이 됐던 철기입니다. 철제 농기구와 철제 투구, 철제 창 등이 있었고 소를 이용해서 끄는 우경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소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로 쟁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야생 상태에 있는 철을 모아가지고 철제 농기구나 여러 가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